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3보험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배원식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으로 또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시험이 올해와 같이 7월에 시행된다면은 지금 한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죠? 특히 동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는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우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리안즈 생명에서 근무하다가 그죠? 퇴직한 후에는 법인에서 대표로도 근무를 해봤고, 그리고 제가 또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대표로도 일을 해보고, 또 지금은 대학교하고 원탑학원에서 손해사정 강의를 하면서 독립손해사정업을 지금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즈 생명 근무할 때는 제가 영업 지점장도 하고 영업 쪽에서 한 7, 8년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한 20년 정도는 손해사정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손해사정 쪽에 그 신입사원 때 근무를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요사이는 그 법인에다가 외주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손해사정 회사들이 없어가지고 본사에서 전부 현직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한 5년 동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 조사도 해봤고 또 관리자를 할 때는 민원을 포함해서 업무 총괄을 쭉 해왔습니다. 또 알리안즈에서 근무하면서 한 10년 동안 보험중개사, 손해사인사 1차, 2차 시험 출제위원 및 최저위원을 해봤고 또 보험연수원의 개인심사역의 시험 출제나 선정위원으로도 일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3보험이나 손해사정 쪽에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또 학습하는데 어떤 진로에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 그만하고 첫 시간이니까 먼저 제3보험의 강의 일정, 강의 계획, 또 공부 방법, 또 앞으로 내년도 시험 출제 방향, 이런 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학습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강의 일정입니다. 강의 일정. 제 강의는 기본 강의, 그죠? 기본 강의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총정리 하고, 연습문제 풀이 강의인데, 이때는 실손하고 장애를 위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연습문제 풀이 강의.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의고사 강의. 이 네 과정으로 제3본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기본 강의는 좀 넓게 좀 철저히 이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19년 동안 기출문제 제 교재를 가지고 다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 총정리 과정은 전체를 그야말로 총정리를 한번 하면서 실손장애 위주로 연습문제를 풀어보고 나머지 5월달에 가서 모의고사를 할 겁니다. 자,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기출문제는 한 12월이나 1월에 할 것이고 총정리는 한 4월 정도 되겠죠. 모의고사 5, 6월에 있다면요. 자,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강의 진행. 자, 그러면은 요 기본 과정의 기본 과정 강의 계획입니다. 강의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본 강의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A, B, C 이제 등급을 나눠가지고 어떤 것을 외워야 될지 안 외워야 될지를 분명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교재에도 매 연도별로 몇 년도 몇 해에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게 표시되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항상 할 때 이거는 기출 문제다. 아니면 이거는 문제가 안 나온다. 출제가 안 될 것이다. 출제될 것이다. 이거는 중요하다. 꼭 외워놔라고 반드시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이란 건요. 시험이란 건 시간과, 그죠? 머리 싸움이죠. 머리 싸움이지.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암기해 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머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대동소이하겠죠. 우리가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머리가 거의 비슷한 거를 간주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책의 4권의 책들을 다 완벽하게 암기해가 시험장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죠? 중요한 것들만 외워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끝나고 나면 각 장별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언제 어떻게 뭘 외워야 되고, 뭐를 안 외워도 된다. 이런 얘기 할 테니까 꼭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체크를 해서 그것만 집중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3본 공부방 밴드를, 그죠? 요 강의가 기본 강의로 오픈하면 곧 개설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강사마다 생각이 다 틀린데 제 의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공부 방법을 들어보고, 그쵸?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는 다독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독하지 말고. 자, 제 교재도 350페이지 되는데 350페이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면은 읽었다는 기분은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듭니까? 그죠? 저도 여러 번 해봤지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무자이고 제3보험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굳이 읽어볼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미 아마 3보험 전체에 대해서 감을 잡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에 뭐 연습 문제는 모의고사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강의 듣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죠? 다독을 하지 말 것. 시간 낭비다. 왜?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권 어떻게 다 다독해요. 그죠? 다독 한번 한다고 무슨 남는 게 있나요? 없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정리를 할 것.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정리를 할 때, 자, 노트에 하는 사람도 있고, 교재에 하는 사람도 있고, 노트에 필기죠. 그죠? 필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재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PC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PC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타이핑 잘 하잖아요. 그죠? 왜냐? 여러 번 수정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은 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모른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의고사 이전 보니까 이미 아는 문제야. 이러면 공책 끊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여러 번 수정을 해야 되고 메모해야 되니까 PC로 해가 정리를 하면서 그걸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또 체크하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이 노트 하라는 건데 정리할 때 자, 제 교재가 한 40강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강의를 줄이겠습니다. 기본 강의도 40강 정도를 예상하고 교재가 한 350페이지가 되는데 이걸 하루에 2강을 하면은 20일 걸리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20페이지 하면은 20일 정도면 거의 하루에 2강으로 해서 한 20페이지 하면은 20일이면 충분히 정리가 된다. 자,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제3본 공부하면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첫째, A등급이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정리하세요. 두 번째, A등급이라는 것도 정리가 잘 안 되면은, 목차라도, 제목이라도 정리를 하세요. 제목이라. 중요한 부분이라도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과정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추가하고 덧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뭐라도 이렇게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 교재를 제가 하루에 2강을 듣고 진도를 한 20페이지 정도 나가라 그랬는데 교재를 읽을 때도 첫 번째 정독을 한번 하고요. 첫 번째 정독을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부분만 읽으세요. 별 중요한 부분 자꾸 읽을 필요 없잖아요. 첫 번째 정독을 전체 한번 해보고 내가 A, B급 중요하다는 부분만 두 번, 세 번, 모르면 두 번, 세 번 읽고 정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디에 정리할 것인가, 제가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 방법에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죠? 기본에 충실. 자, 해지, 무효, 뭐 취소,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이게 상법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1차 시험 치는 분들, 그죠? 그 다음에 약관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표준 약관에 있는 건지, 개별 약관에 있는 내용인지, 또 이게 어떤 건지, 요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공부가 덜 된 사람이나 이 교통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모의고사 시험 쳐보면 이게 지금 뭐 상법에 있는 건지, 약관에 있는 건지, 또 개별 약관 조항인지, 무효인지, 취소인지, 해지인지, 이런 걸 모르고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 처음부터 개별 정리를 비교해서 개별 정리를 확실히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건데, 제가 옛날부터 계속 시험 출제를 하고 채점을 여러 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느낀 건데,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라.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과 집중. 공부 방법에. 자, 이제까지요, 표준 약관, 실손 누러보험, 장애. 이게 80%가 나와, 시험 출제. 그쵸? 80%가 시험 출제되었다.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표준 약관, 그 조항 다 해봐야 몇 개 조항도 되지도 않아요. 실손 누러보험도 문제풀이에요. 그죠? 문제풀이. 장애도 마찬가지. 실제로 장애 분류표를 좀,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장애 분류표는 지급률까지 다 외워야 되는 게 현재 시험 추세인데, 어쨌든 간에 장애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주로 나온다. 그죠? 나온 것들이 주로 나온다. 그러니까 선택에 집중을 해서 공부해야 된다. 다섯 번째. 작은 것은 버리세요. 작은 것. 자, 출제를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또 7조의 위원들 성향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거 중요하지도 안 하고, 자, 중요하지도 않고, 또 암기할 수도 없는, 별볼일 없는 그런 것들이 출제 간혹 뭐 5점, 뭐 10점 내외로 출제되는 경우 있습니다. 교재 한쪽 모퉁이에 뭐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실무상에도 별로 써먹지도 않은 그런 이론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 온갖 모든 걸 다 암기하고 외우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려라. 내 마음속에 그런 걸 해야 돼요. 별볼 없는 거는 이거 10년에 한 번 나올 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외우는 것보다가 매년 200% 나올 확률이 200%인 거를 더 집중해서 청하게 이해하는 게 100배 낫죠.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 이렇게 작은 것은 버려라. 그죠? 이런 공부 방법을 제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뭐 상황에 따라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감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재수생도 있을 것이고, 또 재산보험 실무자도 있을 것이고, 또 재산보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공부 이제까지 갖고 있는 지식도 차이가 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실무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수험생을 전업을 하는 학생들 다 공부량도 또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입니다. 자, 최근에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작년도 마찬가지, 올해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표준 약관, 실손 의료보험, 장애, 여기에서 7, 80%가 출제가 된 겁니다.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질병에서 암 진단비와 수술비, 뭐 입원비를 계산하라고 이렇게 진단비, 수술비를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조직 검사지를 영어로 된 조직 검사를 주고 그걸 해석을 해서 암이 맞는지 경기 상편이 암인지 이거를 판단해서 암 진단비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나오냐면 또 질병의 암 진단비 수술비를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KCD 한국표현질병사인 물리표에 있는 규정, 과거의 KCD 4차의 경우는 그 당시에 가입 당시에 4차를 기준으로 해서 암을 진단해서 판단을 하라는 거고, 지금 KCD 8차 한국표현사인 물리표의 8차에 있는 그 약관 규정은 지금 8차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암 진단 당시에 KCD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런 걸 근데 그 차이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질병보험에서만 나왔고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작년이나 최근에 그게 다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실손이나 장애 계산 문제가 거의 50% 됩니다.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이나 장애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공부를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과정에서는 총정리하면서 실손장애 계산 문제를 냈습니다. 자, 원래 시험 칠 때도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도 표준약관 실손장애에 집중과 할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철저히 공부할 것이고, 이런 것들, 나올 만한 것들을 찍어서 여러분 공부할 것입니다. 자, 원래 시험의 난이도를 보면 난이도가 대부분 뭐 평이하다, 난이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평소에 비해서는 시험의 난이도가 낮았죠. 시험의 난이도가 낮으면은 공부 잘한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불리하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반대. 자,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왜냐면은요, 첫째는 난이도가 시험이 어려우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지 공부를 못한 사람인지 공부를 안 한 사람이든지 다 틀릴 문제는 거의 다 틀려버린다고요. 똑바로 쓴 놈이 별로 없다고요. 시험 채점을 해보면. 그러면은 잘한 사람이든 못하던 사람이든지 채점위원은 어떻게 해요? 340명을 합격시켜야 되고 평균 점수가 너무 떨어지면은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욕을 얻어먹고 하니까 가능한 한 뭐예요? 뭐라도 쓰면은 틀린 답에 쓰면 동정 점수를 주는 거예요. 동정 점수를 주는 거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완벽하게 쓴 사람이 없으니까 대충 쓰면 그래도 점수를 높여요. 그래 100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편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경우. 대신에 난이도가 낮아지면요. 원래처럼 난이도가 낮아지면은 시험을 채점을 까칠하게 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잘 쓴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만점이잖아요. 거의 만점 안 줄 수 없잖아요. 90점, 100점을 받을 것이고, 공부를 못한 사람은 더 까칠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까지 옛날에 난이도가 높을 때처럼 이렇게 시험 줬으면 평균 점수가 4점 확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난이도 조절 실패라 그러죠. 그죠? 시험 점수는 잘 나왔는데 또, 합격도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까칠하게 채점해버린다. 틀린 건 틀린 거로 해본다. 동정점수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처럼 난이도가 낮으면은 시험 분포가 이렇게 될 거예요. 분포가. 옛날에는 합격 점수에 이렇게 있었다면은 오히려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아지고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적어지고 이런 식이 좀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시험 점수를 보면은 삼보험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했던 사람은 점수가 높이 받았을 거고 이보다는 더 받았을 것 같은데 싶은 학생들은
좀 짜게 점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 출제 경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다시 설명했는데, 그럼 최근 출제 경향에 따라서 출제 방향을 생각해 보면은 선택과 집중, 계속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죠?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실손보험, 장애보험, 표준약관에 꼭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하라. 이 얘기. 그 다음에 장애보험금 실손이나 장애의 계산 문제가 거의 50% 나온다. 자, 장애 실손 계산 문제 50%. 장애에서는 장애 지급률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죠? 외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응용 문제. 자, 응용 문제가 나오면은, 표준 약관에서 응용 문제가 나오면은, 약관 조항을 가지고 응용 문제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응용 문제를 보면은, 원래 같은 경우는 중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응용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이건 모의고사 1회에서, 출제를 테스트 한 거예요. 그죠? 테스트 한 문제인데, 저는, 자, 10일 동안 입원했는데, 이걸 곤쳐가지고 100일 입원한 거로 보험금 청구했다. 이렇게 했을 때 약관 조항이 어떻게 되고 지급보험금은 얼마냐. 이걸 묻는 걸 모의고사 1회에서 테스트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한시장애 5년을 받았는데 영구장애로 고쳐가지고 장애보험금을 청구했다. 지급할 장애보험금은 어떻고 약관 규정,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지 취소해야 되는지 무효를 해야 되는지 약관 규정을 써라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죠? 똑같은 얘기. 자,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응용 문제. 그 다음에 자, 표준약관에서 응용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해지, 그죠? 취소, 무효, 그 다음에 자살, 2년 경과 자살, 요런 것을 다 합해서 물어보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 계약을 알릴 의무하고, 계약사항을 주고 알릴 위반했을 때 보험금 삭감하는 것.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질병보험에서 응용 문제. 이런 응용 문제가 나올 거다. 이제까지 최근에 한 4, 5년간 출제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크게 변화 없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변화 추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험 전략도 꼭 이렇게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인데, 답안 작성 요령. 자, 여러분들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그죠? 점수가 적어도 4, 5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안 작성 요령은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지 말 것. 이는 모의고사 때 다 연습할 거예요. 두 번째. 두세 번 문제를 정독하고, 그죠? 철저히 읽고, 그죠? 그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원래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실손보험의 비례분담 문제가 나왔어요. 비례분담. 제가 모의고사를 통원의료비 모의고사 비례분담을 제가 모의고사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수험생들이 통원의료비 비례분담하는 문제가 그냥 눈으로 봐도 암산이 가능해요. 그럼 암산하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답안 작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 할 때 절대 이랬으면 좋은 점수 못 받는다. 동정 점수도 못 받을 수 있다. 자, 비례분담을 출제를 할 때는 출제자의 의도는 첫째, 왜 비례분담을 해야 되는지 약관 규정을 써라는 거죠. 그죠? 보장 대상 의료비에다가 피부별 공제금을 최소 금액을 한 것이 비례분담액에 합한
금액보다 높으면은 뭐 비례 분담을 해야 된다. 뭐 약관 규정, 그죠? 이런 약관 규정을 반드시 써야 되는, 이걸 알고 있는지를 약관 규정을 쓰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을 할 때 암산을 하지 말고 보장 대상 로비와, 그죠? 보장 책임액, 이걸 구해가지고 공식에 따라서 비례 분담을 하라는 거지, 곱하기 2분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중대사유론 계약 해지 이 응용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그 약관 규정을 명확하게 쓰면 되는데 온갖 다 쓸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런 답안 작성 요령이 중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정점 사항을 기준으로 철저히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2,100명 수험 넘는 수험생을 짧은 시간에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게 쓰고 많이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내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채점이 되는 거니까 꼭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절대 공란을 놔두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답안 작성할 때. 자,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공부를 또 할 것이고, 모의고사 이전에 연습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다룰 것이고, 그죠? 장려하고 실손보험 계산하는 문제를 공부할 때 다룰 것이고, 모의고사에서도 또 다루고, 거기에서 피드백 받으니까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작성 요령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의학하고 관련성. 제3보험하고 의학. 자, 작년에도 그 조직검사지를 주고, 그죠? 이 판단을 해서, 이게 상피내암인지 악성 종양인지 판단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오히려 이 문제가 의학 문제가 나왔으면 더 낫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왔고, 원래도 마찬가지 KCD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학하고 제3보험은 겹치는 문제죠. 원래 옛날에 사정손해사정사 시험이, 사정시험이 있을 때는요, 제3보험에서, 과목에서, 제3보험은 80점, 80%, 의학 두 문제, 상위 하나, 질병 하나 20%, 이렇게 해서 100점을 내가 제3보험 시험 쳤어요. 그런데 이게 사정시험이 신체손해사정사로 바뀌면서, 그죠? 제3보험도 100점, 의학도 100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즉, 신체손해사정을 지금 할 때 의학하고, 그죠? 신체손해사정하고 뗄 수 없죠. 모든 질병이나 진단, 우리 몸에 관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의학, 전진경 교수님한테도, 의학 공부할 때 제3 관련해서 좀 관련 있는 거는 잘 설명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의학 공부할 때도 제3과 관련해서 관련 있는 거는 좀 공부를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모의고사일 때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일 때, 자, 암의 형태학적 분류를 설명하면서 이거 의학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제3보험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모의고사 테스트를 했는데 의학에서 시험 출제됐어요. 또 자동차 보험에 태아 상속에 대해서, 태아의 상속에 대해서 이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나온 지 한 10년이 됐으니까 자동차 보험에서도 나올 수 있고 제3보험에서도 나올 수 있다. 잠깐 한번 잘 기억해 두면 좋겠다 이런데 자동차 보험에서 시험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관련이 깊은 것들은 생각을 하면서 좀 공부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첫 시간은 제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전체 목차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3보험. 자, 목차에 대해서 1. 총론. 자, 총론에 일단 보험의 역사나 뭐 보험에 대한 개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시험 나올 거는 없죠. 기초 이론이니까. 그죠? 기초 이론이니까.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제2장에는 약관이 나와 있습니다. 약관의 제1절에는 약관의 체계화하고 구성. 이것도 뭐 기초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약관의 체계 구성은 기본 이론하고 제도성 특약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성 특약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한번 2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건 실무에서도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로 공부해 보시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준약관이죠. 표준약관. 우리가 말하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이거는 46개 조항과 장애 물리표로 되어 있는데 철저히 공부하고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46개 조항 중에서 진짜 시험에 나올 수 없는 조항들이 한 10개 조항이 있고, 또 최근에 3년 동안 나왔던 조항들 한 7, 8개 빼고 나면 한 30개도 안 되는, 그죠? 조항들만 철저히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표준약관. 세 번째는 실손으로 보험 표준약관이에요. 이것도 기본적인 거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과 똑같고, 실손보험에 해당되는 계산 문제라든가 실손보험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 이거는 철저히 공부해서 해야 되겠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네 번째는 해외여행 실손으로 보험이에요. 해외여행 실손으로 보면 국내 실손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죠? 차이가 있다면 해외에 관련된 내용만 한두 가지만 차이가 있으니까 시험은 이제 2번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노후 실손으로 보험. 노후 실손은 표준 약관이 아니에요. 개별 약관이어서 시험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렇게 또 생명보험회사는 아마 판매를 하지 않고, 손보 일부 대행사들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유병역자 실손으로 보험. 자, 유병역자 실손으로 보험은, 국내 실손으로 보험과 거의 다 똑같죠.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은, 유병역자에서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뭐 공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 요거는 모의고사에 한번 테스트 해보는데, C급. 시험 출제될 확률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애 물리표예요. 자, 장애 물리표는 13개 신체 부위별로 장애 상태별로 장애 지급률 다 외워야 돼. 지급률 다 외워야 돼.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죠? 요새 시험의 추세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실제 실무에서도 지급률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알고 있으면 좋죠. 여기에는 꼭 다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몇 가지 특약이나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암기할 건 없어요. 그죠? 암기할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질병보험. 질병보험도 마찬가지. 뭐 특별하게 암기할 건 많지 않아요. 암기할 건 많지 않아요. 몇 가지 그 보험 상품의 성격이나 이런 거, 암에 대한 캐시되나 이런 것만 알면 되고요. 크게 암기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보험. 간병보험도 마찬가지, 시험이 4번인가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뭐, 최근에 대해서는 별로 출제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죠? 출제돼서 재탕할 거예요. 이것도 뭐 양도 많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손해사정, 보험범죄. 자, 요거는 이제까지 19년 동안 2번 출제가 되었는데, 뭐 사례 문제죠. 사례 문제. 손해사정 사례 문제. 조사자가 해야 될 일을 묻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 출제될 확률이 C급 거의 없어요. 최근 추세를 봐서는. 자, 요거는 그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8장에는 부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산보험 전체를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요 표준약관. 그죠? 표준약관. 그 다음에 실손으로 보험. 그 다음에 장애물리표. 요 세 가지가 80% 시험이 항상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재산부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꼭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자꾸 이제 목차도 보면서 제3본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실손보험하고 표준약관 장애 물표가 시험이 이렇게 80% 출제된다면 선택과 집중이죠. 선택과 집중. 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죠? 너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죠? 제 진도만 잘 따라오면은 시험 합격에 제3보험 때문에 떨어졌다 소리는 안 하니까 시험 합격에 문제가 없어요. 자, 원래 같은 문제가 일본에 약관, 표준 약관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때 테스트 해봤거나 당연히 기출문제가에서 또 풀어봤던 문제고 중요하다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약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장애도 이 모의고사 1회에서 얘기했던 문제예요. 자, 이제까지는 계약사항을 줘놓고 장애, 사고 경위, 장애 상태 이렇게 주고 장애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앞으로는 계약사항, 보험금 계산 이런 문제 없이 장애 상태를 주고 장애 지급률만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연습해라고 모의고사 1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거의 5개인가 4개인가 물어보는 문제 중에 4개가 거의 그대로 왜? 중요한 예외적인 거니까 그냥 거의 그대로 나오시다시피 했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안보험 계산하는 문제. 안보험 계산하는 문제도, KCD 규정을 제가 설명하면서, 전해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암진단 지급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모의고사에서 테스트했던 문제예요. 거의 그대로 전이암도가 마찬가지. KCD도 그 당시에 규정에 따른다 이런 것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실손노루비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수없이 다뤘던 문제인데 아주 간단하게 실손노루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뤘던 문제인데 좀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은 실손노루비 같은 경우는 너무 난이도 높은 문제를 다루었는데 좀 쉬운 문제가 나와서 오히려 좀 섭섭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5번째도 실손노루비 비례분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비례분담 제가 한번 통원 비례분담을 설명을 하고 그 테스트도 해보고 다 했는 거니까 그죠? 충분히 잘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보험금 계산 문제가 이제 이거 장애보험금 계산 문제라고도 보기 어렵고 상해보험에는 마찬가지예요. 각종 특약을 주고 장애보험금도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휘장애 특약도 가입하고 입원도 가입하고 수술도 가입하고 이렇게 다 가입해놓고 사고 났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걸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표준약관 응대 문제, 중대사유론 계약 해지 이 문제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모의고사 때 10일 입원했는데 100일로 동그라미 하나 더 진단서에 쳐가지고 보험금 청구한 경우 약관 규정에 의해서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보험금 지급금 얼마나 줬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서는 한시장애를 보여주고 한시장애를 영구장애로 계약자가 진단서를 변조해 가지고 보험금 청구한 경우 이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고 지급한다면 얼마를 주고 또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문제예요. 그게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물론 제 스스로가 이렇게 예상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자평하는 거는 좀 웃었고, 또 이때까지 항상 그래 왔지만은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적중을 이렇게 많이 잘 했다 하더라도 또 원래는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죠? 이제까지 이렇게 거의 매년과 똑같이 이렇게 제가 예상했던 문제들이 70, 80% 거의 다
나왔다 이러면은 원래도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또 열심히 하면은 또 거의 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재산 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요. 시험이란 게 어렵지 않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게 시험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손해사정사 이 자격증은 가성비의 값이죠. 어떤 시험이 이렇게 이 정도의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면은 자기가 뭐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자격증을 써볼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뭐 요새 시험도 쉽지 않고 다른 자격증 따기 쉽지 않은데 이 정도면 가성비 값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라서 제가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 강의에 내용에 공감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강의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수업 전략을 잘 짜시고, 그죠? 꼭 실천하시고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특강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